최근에는 아주 비혼에 푹 빠지셔서 윤과 비혼을 함께 엮는 그 굉장히 힘든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결과를 오늘 일부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강의가 기대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호서대학교 김병훈 교수님하고 혁종대학교 이세영 교수님께서 좋은 거기에 대한 어떤 논찬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종수 교수님께서 한 40분 정도, 40분에서 45분 정도 이 강의를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써놓고 나니까 별거 아니던데 지금까지 제가 심리학 공부한 그 결산, 예? 울려요? 좀 거리를 좀 뛸까? 이제 이 정도 되겠어요? 지금 어때요? 괜찮아요? 예? 지금이 굉장히 어렵네요. 이 간격 맞추는 게 이 거리감 조절하는 게 상당히 어렵네요. 이제 융의 분석심리학과 비혼의 정신분석 관점에서 본 치료적 3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보이지 않는 치료 영역. 치료는 치료자 한 사람에 의해 수행되는가? 적어도 전통적인 의학적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은 치료는 의사뿐만이 아니라 치료에 대한 환자의 적극적인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치료는 일단 치료자와 환자의 상호 협력 체제 아래에서 수행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1페이지 넷째 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이나 심리치료 역시 상담자와 내담자 두 인격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는 전통적인 견해가 아직은 지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심리학의 창시자인 칼 융은 프로이트의 견해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개인의 경험을 초월한 제3의 영역으로서 집단모의식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출연한 윌프레드 비오는 궁극적 진리인 오의 개념을 정신분석 치료에 적용함으로써 전통적인 무의식의 개념을 무한의 영역으로 확대시켰습니다. 비온에 의하면 정신분석의 목표는 나와 너도 아닌 궁극적인 진리, 즉 오에 이르는 것이며 그것은 오가 됨으로써 가능하다고 합니다. 건강한 정신은 진실을 추구한다는 비온의 명제는 정신분석이 치료자와 환자 두 사람의 협력관계뿐만 아니라 그 둘을 초월하는 공동의 선을 추구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보다 확대된 치료 개념을 소개합니다. 필자는 융과 비온의 초월적 개념을 임상 현장에서 경험함으로써 치료는 상담자와 내담자 둘만의 사건이 아니라 그 둘을 초월하는 제3의 영역에서 발생하고 진행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며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단계를 거쳐서 보다 정교하게 이루어집니다. 이제 치료자와 내담자 혹은 정서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두 대상을 초월한 영역에서 치료적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이제 두 사람 모두 아주 상류층의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40대 부부가 있습니다. 그 부부 사이에 이혼에 대한 생각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으나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아이 때문에 이혼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상담이 2년째 지속되면서 그들 사이에 이혼에 대한 언급은 점차로 사라졌습니다. 비록 부부관계는 눈에 띄게 호전되지는 않고 있었지만 이제 남편은 결혼과 가정이라는 현실적 둥지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피할 수 없는 절망 속에서 새로운 대안의 실마리를 찾고자 조심스럽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는 상담 과정에 나타난 지극히 일부 현상만을 소개한 것으로서 개인의 정도를 보호하기 위해 각색되거나 최소한의 내용만 언급한 것입니다. 본 사례는 필자가 위 사례에서 발견한 제3의 영역, 즉 3의 대상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기 위해 제시한 것입니다. 그동안 긴장과 갈등, 불안과 절망 속에서 극심한 좌절과 분노를 겪고 있었던 두 부부는 어떻게 그 3년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이게 저의 의문이었습니다. 우선 이제 저로서는 상담했으니까 상담이 잘 됐나 보다. 이제 상담의 효과를 들 수 있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 치료 효과가 나타난 것인가? 물론 두 사람 모두 상담을 받지 않고 있거나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면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상담을 받지 않는 것보다 상담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어떤 근거가 그런 확신에 도움을 주는 걸까요? 두 사람이 각자 다른 상담계에게 따로 상담을 받은 것이 효과가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두 상담가 모두 전문적인 상담가로서 내담자와의 좋은 치료적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일까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두 상담 커플은 커플은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치료 과정에 임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상담 커플 사이에 발생한 심리적 역동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아직 드러난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죠. 두 사람 모두 상담 치료에 임한 적극적인 자세 때문에 상황이 호전되었다는 생각은 다분히 치료자 측의 자기애적 소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을 상담했던 필자는 상담 과정에서 어느 순간 제3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용하고도 강렬한 심리적 역동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절망과 좌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두 사람 모두의 노력으로 창조된 제3의 공간으로 여겨졌습니다. 제3의 공간에서 두 사람은 자신의 원망과 또 욕망을 담아낼 각자의 보호자를 창조합니다. 그 보호자 겸 안내자는 두 사람 모두의 원망과 욕망을 함께 담아낼 원형적 대상이라야 공유의 이제 그 지역이 되는 거죠. 개인을 초월한 원형적이며 보편적인 대상만이 그 어느 편도 아닌 중립적 위치에서 자신들을 보호하고 결국 그 둘을 화해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필자가 경험한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창조된 제3의 대상은 일종의 중재자로서 현실적으로 단절된 두 사람을 연결하여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냅니다. 그 방향은 때로는 긍정적으로, 정신분석에서는 주로 치료적 3자를 긍정적인 쪽으로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 방향은 때로는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전진과 후퇴를 거듭하면서 점차 정교해집니다. 그 과정은 비욘이 말하는 PSD의 왕복 과정과도 흡사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집 분열과 우울 단계를 반복적으로 거친 후에 전체성에 이르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오랜 기간을 절망과 좌절을 견딜 수 있는 용기와 힘이 필요합니다. 기억과 욕망을 제거한 채 두 자아가 진실을 담아낼 준비가 되었을 때 새로운 세계는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치료적 3자 개념의 역사적인 어떤 과정을 살펴본다면 약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프로이트가 무의식을 얘기할 때 적어도 무의식이 개인에 속한 영역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전이와 역전이를 얘기하면서 무의식은 두 사람 사이를 소통하는 의사수단의 통로가 됐고, 즉 서로 다른 개인의 의사가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 무의식은 공통의 영역이 돼야 됐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의 무의식 개념마저 융의 집단 무의식과 큰 차이가 없다는 걸 저는 깨달았죠. 결국 프로이트의 무의식의 개념 자체도 제3의 영역으로 우리는 간주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나중에 나타난 멜라니 클라인의 투사적 동일시가 어쩌면 제3의 영역으로서 이제 자신의 정서를 상대방에게 전가시켜서 자기의 그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이제 심리적인 역동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니카드 중간 대상이 바로 제3의 영역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이제 과정으로 제기됐습니다. 3페이지 밑에서 5째 줄. 분석의 장이라는 용어, 이제 치료의 이제 그 장소죠. 치료자와 환자의 총합이 아니며 한쪽 또는 다른 쪽을 흔쾌히 받아들이는 현장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독립적인 특질들과 역동들을 가진 제3의 형태를 취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비욘의 영향을 받은 토마스 옥대는 분석적 3자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저는 치료적 3자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만 분석적 3자라는 고유한 용어로 치료 과정이 제3의 영역에서 이루어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거기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인용한 부분은 옥대는 분석적 3자가 분석가와 피분석가에 의해 발현된다, generated라고 주장합니다. 동시에 분석적 3자는 그 두 사람에 의해 창조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두 용어가 같이 쓰여 있어요. created, 그 다음에 generated. 옥대의 임상 사례는 분석적 3자의 탄생 배경을 보여줍니다. 엘과의 분석 작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된 어느 날
그는 상담실 의자 옆에 있는 탁자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죠. 그 봉투가 일주일 이상 그곳에 있었지만 그는 봉투 안의 내용물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봉투 안에는 이태리에 살고 있는 그의 동료에게 쏜 편지가 들어있었는데 거기에는 두 사람 사이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옥대는 그 봉투 사건을 통해서 아직까지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내담자 L과의 관계를 회상하게 되었고 이후 새로운 치료 관계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회고합니다. 치료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봉투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한테서 온 편지였는데 그걸 통해서 치료자의 관계가 열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봉투는 그 내담자와 치료자를 초월한 그 치료를 위한 제3의 영역에서 발생한 하나의 심리적 사건으로 간주를 한 겁니다. 치료자인 옥덴과 환자인 L에 의해서 생성된 새로운 주체, 즉 분석적 3자가 분석적 대상으로서의 봉투를 창조했다는 것이 이제 옥덴의 주장입니다. 옥덴이 제기한 발현되고 창조된 분석적 3자는 두 사람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분석적 3자는 분석가와 비분석가 사이의 상호주관적, 동조적, 역동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주체로서 고정적이지 않는 진화적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치료자와 환자 사이에 존재하는 제3의 영역 혹은 제3의 대상이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지는가? 아니면 제3의 공간은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원형적 실제인가?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차원에서 볼 때 제3의 공간은 두 개인의 만남에 의해서 창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한계를 초월한다는 의미에서 볼 때 제3의 공간은 이미 선재하는 원형적 자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옥덴이 말하는 제3의 공간이 두 사람 사이에서 창조된 경험적 실체라면 비욘이 말하는 오의 세계는 이미 선재하는 진실의 영역으로서 제3의 공간을 암시합니다. 융이 언급한 자기 역시 개인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성격을 지닌 제3의 영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분석의 장에 대한 존재론적인 이해는 바란제이에 의해서 이미 제기된 바 있습니다. 바란제이가 의미하는 분석의 장은 한 개인이 아닌 제3의 실체로서 자신의 고유한 무의식적 과정들과 환상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3자는 독립적이며 탈인간적이라는 측면에서, 탈인격적이라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정신분석의 장과는 구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융의 연금술이 어떻게 제3자, 치료적 3자를 보여주는가? 융은 프로이트의 무의식 개념을 보다 확장하여 제3의 영역인 집단 무의식 개념을 전개했죠. 실제적 경험에서 파생된 개인 무의식의 영역 너머에 존재하는 집단 무의식을 통해서 인류는 보편적인 정서인 원형을 공유합니다. 인간에게 태생적으로 부여된 원형은 현실적인 경험을 초월하여 개인과 개인 사이의 무의식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입니다. 아니마 아니모스는 대표적인 원형 가운데 하나로서 의식과 무의식 사이를 중재하는 기능을 담당하죠. 융은 내면의 영혼인 자신의 아니마에게 종종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인격의 전원을 얻는다고 이제 회고하죠. 이때 아니마는 자와 자기 사이의 중재자 기능을 수행합니다. 융이 정신기능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가운데 하나인 무의식의 초월 기능이 있죠. 이 무의식의 초월 기능은 무의식과 의식 사이의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초월 기능은 정신의 무한한 역동성을 보여줍니다. 융에 의하면 초월 기능은 자연스러운 과정으로서 대극의 긴장으로부터 파생된 에너지의 현현이며 꿈과 환상 안에서 동시적으로 출현하는 일련의 환상 사건들입니다. 이 점에서 볼 때 초월 기능은 두 개인의 영역을 초월한 제3의 공간으로서 주로 꿈과 환상이 의사소통의 수단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단에 보시면 임상 현장에서 치료자와 환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나 신체적인 질환 등을 통해서 문제의 실마리가 풀려나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사건이나 신체 반응은 두 사람의 사이 공간이라고 그러죠. Space in between. 그 사이 공간에서 발생한 우연을 가정한 필연적인 결과물로서 치료를 위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제3의 영역은 양안적인 시각을 뛰어넘어서 제3의 눈, 통찰의 눈입니다. 그 제3의 눈을 필요로 합니다. 인도의 차크라에 나타난 제3의 눈은 내적 시야 혹은 내적 지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를 일어나게 하는 힘으로써 신성한 의지와 하나가 되어가는 인간의 의지입니다. 차크라가 한 개인의 수련에 의해서 제3의 통찰력을 획득하는 과정이라면 치료적 3자는
2인 1조에 의해 발현된 제3의 에너지 영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융의 초월 기능은 연금술의 원리에서 분명하게 이제 발현되죠. 그래서 연금술은 여러분 알다시피 수은이라든가 비금속을 이제 섞어서 이제 가열하면은 금이 탄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확천금을 노리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연금술에 뛰어들었지만 한 번도 금을 제대로 이제 만들어 본 적이 없다고 하죠. 결국 철학인 거죠. 그래서 그때 탄생한 이제 금을 철학자의 도리라고 하는데요. 넘어가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이제 연금술은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흑화, 까맣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백화, 하얗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적화, 계속 지금 이 상태가 안 좋아요. 이 지금 지금 이게 별로 지금 상태가 계속 끊어졌다 붙었다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기 이거는? 지금 아주, 지금 뭔가가 저를 괴롭히는 거 보면, 지금 뭔가 못마땅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해결이 됐어요. 이제 해결됐어요? 그래서 지금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결자해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니까 지금 원인은 거기서 온 것 같아. 아무래도. 아니 은혜지 은혜. 그래서 이제 흑화, 백화, 적화가 있는데 흑화, 백화, 적화 과정은 치료적 3자의 발전 단계도 보여주고 또 치료적 3자의 형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치료적 3자라고 그럴 때 개념이 모호한데 융의 연금술의 3단계를 보면 치료적 3자의 과정이 어떻게 되며 또 형태가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이제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식을 거기다 이제 해봤는데 중간쯤 보면은 A 플러스 B는 항상 A 플러스 B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로 나타나죠. 두 사람이 만나더라도 두 사람의 합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두 사람이 만나는 것도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작용을 해버리잖아요. 두 사람이 만나면. 그런데 만약에 가로 열고 A 플러스 B 가로 닫고 제곱을 해버리면 엄청난 이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아니라 이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건 엄청난 파급 효과인데 이것을 정서적인 폭풍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역동이 강하게 일어나는 내담자와 상담할 때 상담자도 그렇고 내담자도 그렇고 정서적인 폭풍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제3의 영역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밑에서 넷째 줄. 연금술의 첫 단계인 흑화는 혼돈을 야기합니다. 검정색은 모든 색을 삼켜서 하나의 색, 즉 검정으로 만들어버리죠. 서로가 서로의 색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유한 색을 이름으로써 더욱 고차원적인 에너지가 담긴 새로운 색, 즉 검정을 얻습니다. 이는 마치 영매들이 신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잠시 내려놓는 순간과도 같습니다. 매우 위험한 순간이죠. 상담자도 자기의 영혼을 내려놓고 내담자도 내려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즉 자아의 상실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전혀 다른 대상을 담아내는 작업은 자신이 대상이 되는 것, become 길밖에 없으며 그것은 바로 심리적 죽음을 요구합니다. 대상과의 동일시는 이처럼 자아의 죽음을 요구하며 동시에 자아의 새로운 재탄생을 예고합니다. 비혼에 의하면 아무리 좋은 엄마라도 제정신 상태에서 아기의 모든 것을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유아가 소화시키지 못하는 베타 요소를 자신이 받아 소화시키기 위해서 엄마는 반의식적인, 즉 몽롱한 상태에서 유아가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그 자신이 되지 않고서는 대상의 본질을 온전하게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죠. 투사적 동일시 상태에서 엄마와 아기는 어두운 상태, 즉 흑화 상태에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혼돈 속에서 담는 것과 담기는 것을 주고받습니다. 서로를 인식하지 못한 채 오직 생명의 원리에 따라서 에너지는 순환됩니다. 따라서 흑화 상태는 어둠의 방에 있지만 결코 죽음의 방은 아닙니다. 이는 융이 말하는 밤바다의 항해와도 같습니다. 죽은 듯이 보이는 태양은 밤바다의 항해가 끝나면 어둠의 바다를 이기고 새롭게 부활합니다. 2인 1조가 창조한 검은 바다에서 제3의 대상인 혼돈의 괴물이 부상합니다.
그것은 두 사람을 한순간에 삼켜서 자신의 고유한 색을 없애버리고 공동의 구렁텅이에 빠뜨려서 온통 검정색으로 만들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서로를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오직 동굴에 비치는 희미한 빛을 갈구하게 만듭니다. 이 점에서 볼 때 이 순간에 활성화된 제3자 원형은 혼돈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연금술 과정에서 두 번째 단계는 백화인데요. 백화는 알베도, 혼돈이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암흑의 상태에서 눈, 입, 코, 귀를 달고 새롭게 탄생하는 것이 이제 백화죠. 백화는 혼돈 상태에 있는 각 요소들이 서로 합일하는 단계로서 연금술에서 태양과 달, 왕과 왕비의 합일로 묘사됩니다. 장자에서 보면 혼돈의 신 제강이 있었습니다. 그 제강은 두 친구에 의해서 눈, 입, 코, 귀를 얻게 되자 죽고 말아요. 백화 단계에서 의식화인 상징인 눈이나 입이나 코, 귀는 새로운 통찰을 얻는 모체가 되면서 이전의 자아가 죽는 일이 발생을 하죠. 죽음과 재생, 그리고 어린 아이와 같은 순전함을 상징하는 흰색은 검정을 토대로 탄생합니다. 검정, 즉 혼돈에서 정서적 열기가 가해될 때 그것은 흰색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흰색에서 새로운 모습이 하나하나 그려집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성장 과정에서 자신의 모습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모습이죠. 그 하나하나는 전체와의 조화 속에서 자신의 고유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다른 요소들과 새로운 질서를 형성합니다. 정신구조 역시 이처럼 다양한 인격들로 구성됩니다. 자와 페르소나, 자와 그림자, 페르소나와 아니마 아니모스는 각자 의식과 무의식의 영역에 위치하면서 서로 상보적인 관계를 통해 전체를 이룹니다. 결국 연금술의 두 번째 과정에서 출현하는 제3자는 흰색으로 대변되는 질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는 전체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로 가는 과정이며 전체를 위해 존재하는 자기의 전령이자 중재자와도 같습니다. 그리스 신 헤르메스는 신들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령으로서 인간 세계와 신들의 세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연금술의 세 번째 단계인 적화 단계로서 에너지 그 자체가 되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적화 단계에서 각 개인의 특성은 사라지고 에너지만 남습니다. 열정과 에너지의 상징인 빨강은 직관적 열정과 정서적 열정이 하나의 불꽃이 되어 온전한 정신을 이루는 원동력이 됩니다. 피로 상징되는 빨강은 생명의 원천이자 생명 그 자체로 이해됩니다. 연금술의 도가니가 최고도의 열을 받을 때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녹색으로도 변한다고 그러죠. 이때 연금술사들은 철학자의 돌이 탄생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개성화의 단계로서 치료의 목표에 이른 상태입니다. 흑화와 백화가 두 눈의 양면성, 대극성을 상징한다면 적화는 제3의 눈에 해당됩니다. 제3의 눈은 마음의 눈이며 그것은 두 눈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봅니다. 결국 연금술의 세 번째 단계인 적화에 드러나는 제3자 원형은 금입니다. 통합이죠. 통합을 상징하는, 전체성을 상징하는 금. 가장 고귀한 상태이자 결코 변하지 않는 무한성의 담지자인 금은 모든 것을 담아내면서 전체성의 안정적 구조를 지지합니다. 융이 말하는 우주적 자기는 비욘이 말하는 오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이제 그 어떤 궁극적 진리의 표상이죠. 그래서 영원한 금과 이제 에너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융의 관점에서 볼 때 제3의 영역은 선언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원형으로서 두 사람이 관계를 맺는 곳에 필연적으로 존재합니다. 제3자의 형태는 두 사람의 관계 양태, 두 사람이 처한 환경, 그리고 두 사람의 기질적 소양에 따라서 그 둘을 함께 담아낼 수 있는 원형을 자극합니다. 따라서 제3자 원형은 다양한 형태로 출현하며 그것들은 대체로 궁극적인 3자인 전체성으로 가는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동화나 민담이나 신화 속에서 느닷없이 출현하는 제3자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대체로 혼란을 부추기거나 두 갈래 길을 제시하거나 애매모호하게 진실의 길을 암시합니다. 결국 가야 할 길을 암시적으로 제시하지만 그들은 모호한 채로 남습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를 트릭스터, 미혹자 원형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면 백설공주에서 등장하는 난장이들은 주인공을 습속에서 보호하면서도 힘든 일을 시키는 이중적 존재로 비추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주인공은 계모가 가지고 온 독이 든 사과를 먹는 등 온갖 시련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장이들은 결국 공주가 왕자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중간 대상이 되죠.
한국의 민담에 출연하는 산신령이나 도깨비 역시 이중적 존재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선과 악을 중재하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방식으로 진실의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융은 의사와 환자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끊임없이 두 사람을 미혹하는 동맹관계에 있는 삼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거기 인용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 비혼의 오의 관점에서 제3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멜라니 클라인의 사상을 이어받은 비혼은 정신분석의 이단아로 부르는 또 하나의 인물이죠. 그는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를 유한과 무한으로 확대함으로써 심층 심리학의 영역을 우주로 확장시키는 놀라운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정신분석의 목표라고 주장한 비혼은 담는 것과 담기는 것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정신분석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담는 것과 담기는 것은 단순히 두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담아내고 담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의식적으로 담을 수 없고 또 의식적으로 담길 수 없는 제3의 실체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유아가 소화시키지 못하고 내던진 베타 요소를 엄마가 대신 소화시켜 다시 유아에게 되돌려주는 과정이 정신분석 치료 과정입니다. 진실을 담고 있는 베타 요소는 알파 기능이 약한 유아나 환자에게 박해 대상으로 경험되고 감각자료로 경험되죠. 자신의 것이지만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베타 요소는 이미 내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닌 제3의 것이 되어서 공중을 맴돕니다. 이런 불쾌한 감각자료인 제3의 대상을 엄마, 치료자가 수용해야만 베타 요소는 두 사람 사이를 벗어나지 않고 그 주변에 머뭅니다. 엄마의 알파 기능의 부재로 말미암아 유아의 베타 요소를 담아내지 못할 때 그 베타 요소는 우주 공간으로 흩어져 유아의 정신을 분열시키죠. 와해시킵니다. 그것은 마치 유아 정신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 우주의 미아가 되는 것과 같은 현상을 초래합니다. 엄마는 아기에 대한 애정을 간직한 채 가수면 상태의 레브리 상태에서 아기의 베타 요소를 담아냅니다. 이런 관점에서 유아가 엄마에게 보내는 투사적 동일시는 클라인의 주장과는 달리 일단 긍정적인 정서적 의사소통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투사적 동일시는 분석적 삼자를 탄생시켜 엄마와 유아를 하나의 실체로 묶어냅니다. 이처럼 비혼에게 정신분석 작업은 제3의 것으로 다가오는 진실을 담아내는 과정입니다. 이 점에서 두 사람의 토대로서의 분석의 장은 베타 요소를 담아내는 장이며 그것은 분석가가 이해하거나 구성하는 태도가 아니라 태모의 회복과 함께 무한성 안에 존재하는 태도를 차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치료자와 환자 모두를 담아내는 오는 물 자체, 어둠과 형태 없음, 알 수 없음, 무한함, 영원함, 궁극적 진리, 제1의 실체 등의 다양한 용어로 지칭됩니다. 바바라 설리반은 비혼의 오 개념이 융의 집단 무의식 개념과 대략 일치하는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죠.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 오의 세계는 일종의 원형적 세계로서 인류가 탐지한 정신세계의 무한한 토대가 됩니다. 오는 존재의 토대로서 생명의 근간이 되고 그것은 오직 진실할 때만이 전체성을 유지합니다. 그 진실은 대상과의 정서적 관계에서 구체화됩니다. 비혼에 의하면 오는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점차 되어가는 것이죠. 오는 보이지 않고 형태도 없지만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직 정서만이 진실하다는 비혼의 관점은 정서를 통해 오로 대변되는 진실의 장이 서로 공유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합니다. 이 점에서 볼 때 오는 정서적 경험의 토대요 진실한 관계를 위한 공동의 장이 됩니다. 치료자와 환자 개인의 오는 전체성의 오 안에서 서로 역동적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그로슈타인은 치료자와 환자로 구성된 개인의 오들은 전후 시간에 있는 변형적 영광로 안에서 분석적인 관계를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루슈타인의 책을 보면은 상당히 그 융적인 용어가 많이 나오죠. 넘어가겠습니다. 비혼에게 오와 베타 요소는 물 자체라는 칸트의 개념을 공유합니다. 베타 요소는 축출되거나 혹은 일종의 사고에 사용될 수 있는 대상입니다. 베타 요소는 기억이라기보다는 소화되지 않는 사실이다. 오직 투사적 동의시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될 수 있는 베타 요소는 아직 소화되지 않는 앞으로 반드시 소화되어야 할 오의 일부로 보입니다. 반드시 소화되어야 할 그건 제 용어입니다. 소화되지 않는 베타 요소는 혐오감과 좌절을 주는 감각 인상으로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타 요소는 일종의 선택된 사실로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베타 요소는 그로스타인이 말한 대로 오의 그림자이기나 또 나의 용어입니다. 오의 경험적 속성으로 봅니다. 저는 베타 요소를 오가 경험되는 과정에서 이제 인식이 되고 경험되는 하나의 경험적 실체로 저는 봤습니다. 진실한 관계는 참을 수 없는 갈등과 좌절을 수반합니다. 현실 속에서 경험하기 이전에 가공되지 않는 날 것의 물 자체는 개인의 영역을 뛰어넘어 서로 다른 개인들과 소통합니다. 그러나 이미 개인화된 대상이나 사물은 다른 대상과의 연합이 어렵게 됩니다. 비혼의 오와 베타 요소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유아와 엄마 사이에 매체가 되는 베타 요소는 제3의 요소로서 오로 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궁극적 진리인 오 역시 진실의 토대로서 서로 다른 개인을 하나의 생명 안에 담아냅니다. 서로 다른 생명체가 유기적인 결합을 위해서 변하지 않으면서도 항상 유동적인 하나의 토대, 즉 오를 필요로 합니다. 그 토대는 대상 간의 항구적인 접속을 가능하게 하며 정서적 접속이죠. 각 개인을 초월하여 새로운 존재로 변형되는 기초를 제공합니다. 결국 오는 정신분석 치료관계에서 치료자와 환자 모두를 포함하면서도 각 개인을 초월한 본질적으로 다른 제3자로서 무한한 우주적 실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혼의 접촉 장벽이 이제 프로이드의 전이식과 상당히 유사한 개념인데 그 접촉 장벽은 제3의 영역, 즉 무한한 무의식의 영역으로 의식이 침투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합니다. 접촉 장벽은 심리 내적 기운을 가진 정서가 현실적 견해에 의해 압도되지 않도록 보존합니다. 따라서 의식과 무의식을 구분하게 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접촉 장벽에 달려 있습니다. 접촉 장벽은 이제 프로이드의 어떤 무의식은 의식의 내용이 억압되기 때문에 무의식이 된다고 봤는데 이 비혼의 접촉 장벽은 억압이 아니라 무의식이 소화되기 위해서 이해되기 위해서 잠시 보관한 장소로서의 무의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이드의 억압 내용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그러니까 의식과 무의식이 자유롭게 왕래한다는 거예요. 억압해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아직 해석을 위해서 기다리는 곳, 이것을 이제 무의식으로 봤죠. 거기 쭉 밑으로 가면은요, 이제 보면은 그 오의 육화, 진실이 상담자와 내담자에게 드러날 때 오의 육화를 통해서 감각 자료와 정서적인 자료는 하나가 되고 2인 1조의 치료 관계는 오 안에 있게 됩니다. 접촉 장벽은 그 자체로 제3의 영역이 되며 그것은 영원한 삼자인 오로 인도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비혼에게 있어서 치료적 삼자는 두사적 동일시, 레브리 상태, 접촉 장벽 그리고 무한성이자 궁극적 진실인 오로 대변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신분석에서의 치료적 삼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신분석에서 치료적 삼자는 필요할까요? 그리고 과연 치료적 삼자는 존재할까요?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겁니다. 왜 치료적인 삼자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의미가 중요한 거지. 이것이 뭐 치료적 삼자가 창조됐다라든가 뭐 발현됐다라든가 선험적이라든가 원형적이라든가 하는 이런 이론적인 디파인은 상당히 오히려 부차적인 거라는 거죠. 왜 제3자 개념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쪽. 두 번째 문단. 치료적 삼자는 존재하는가? 정신분석의 장에서 분석적 삼자 혹은 치료적 삼자는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치료적 삼자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치료적 삼자가 두 사람에 의해서 치료적 삼자가 창조되기 때문에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치료적 삼자 개념은 치료 그 자체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치료적 도구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치료적 삼자는 다음과 같은 필연적인 요구에 의해서 치료자나 환자에게 각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치료적 삼자가 전제론적이든 경험론적이든 치료 현장은 나와 너를 초월한 제3의 영역을 필연적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서로 요구하게 돼요. 도망갈 구멍이죠. 그때 비로소 치료자와 환자가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 함께 공동의 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치료적 삼자 혹은 제3의 치료 영역은 또한 우리에게 비혼이 강조하는 기억과 욕망, 이해와 편견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직 두 사람에 의해 치료 과정이 전개된다면 우리는 치료자의 자기애적 성향과 환자의 편집적 욕망의 그늘을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고작해와 전이와 역전이, 투사적 동일시와 그리고 저항이나 방어 기제와 같은 고전적인 정신분석 도구들을 가지고 알량한 해석에 머무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사람 저편에 함께 가야 할 제3의 장소가 있을 때 그 둘은 자신의 짐을 내려놓고 공동의 짐을 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치료적 삼자는 치료자에게 겸손하게 인내하는 힘을 제공합니다. 치료자로 하여금 특정한 정신분석 이론이나 자신의 신념에 사로잡히지 않게 함과 동시에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 점에서 삼자의 영역은 자기 굴복의 자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치료적 삼자가 두 사람의 노력에 의해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추구하고자 하는 두 사람의 역동에 의해서 발현된 것이라면, 이미 있던 게 발현된 것이라면 그것은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집니다. 비온의 견해에 의하면 진실로 대변되는 오는 스스로 진화하면서 특정한 순간에 주어집니다. 그것은 오직 오의 육화에 의해서 현실화됩니다. 이때 치료자에 대한 치료자의 욕망은 제거되며 2인 1조는 편안하고 안정된 치료 환경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셋째, 치료적 삼자는 치료자에 대한 환자의 의존성을 감소시킵니다. 치료적 삼자 개념은 치료자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정신분석의 이론이 아니라 치료자와 환자 사이의 약속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치료적 삼자가 필요해 하는 약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사람 모두 진정한 치료적 삼자인 오의 육화를 배망할 때 고통과 좌절의 기간을 함께 보낼 수 있습니다. 치료자는 치료적 삼자에게 자신을 맡긴 채 환자와 더불어 오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환자 역시 이런 치료자의 자세를 수용할 때 치료자에 대한 과도한 투사를 멈추고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치료는 치료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치료의 순간을 두 사람이 함께 기다리는 과정에서 주어집니다. 이 점에서 볼 때 정신분석은 일반 의학이나 과학적 연역체계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정신현상은 우리의 예상 밖에 있으며 원인과 결과라는 과학적이며 실증적인 도식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오히려 정신의 자율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자율성이 스스로의 길을 가도록 허용하는 것이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입니다. 네 번째, 치료적 삼자는 치료자, 환자 모두를 변화시킵니다. 환자는 치료자와 치료적 삼자에 의해, 치료자는 환자와 치료적 삼자에 의해 변형됩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개인적인 오가 우주적인 오 안에서 서로 융합하면서 하나의 생명체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것은 두 사람 모두 오가 됨으로써 가능합니다. 융의 개념에서 볼 때 서로 다른 두 자아는 우주적인 자기 안에서 공동의 삶을 나눕니다. 그것은 거대한 하나의 생명체 안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각 세포들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하나가 죽으면 다른 하나도 죽고 하나가 살면 다른 하나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정신분석의 원리가 아닙니까? 환자가 살아야 치료자도 삽니다. 치료자가 살아야 환자도 삽니다. 그것은 치료자와 환자가 2인 1조가 되는 순간 이미 한 생명, 원생명이라고 그러죠. 한 진리 안에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환자가 치료의 문제를 안고 상담실을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치료적 삼자는 정신분석의 목표가 아니라 치료의 목표인 진실의 장으로 가기 위한 심리적 도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필자가 소두에 제시한 임상사례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은 채 거의 3년을 함께 지낸 부부 사이에 과연 치료적 삼자와 그 둘을 포함하는 제3의 영역은 존재할까요? 그리고 존재했을까요? 그 존재나 영역이 치료적 삼자인지 치료를 위한 제3의 영역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정의나 설명을 할 수도 없어요. 다만 분명한 것은 치료 과정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내와 내담자인 남편 사이에 보이지 않은 제3의 영역이 내 온몸으로 느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내 피부로 느껴졌고 나와 아내의 상담자 네 사람 모두 그 영역에 함께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그 두 사람 사이의 삼자는 치료적 삼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치료적 삼자가 항상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의 그림자를 그 치료적 삼자에 투사하면서 자신의 방어벽을 쌓아간 사실은 분명합니다. 거기에 부모상이 내재된 아니마 아니무스의 투사가 그림자와 연합하여 한때 두 사람의 관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은 상담자를 지치게 했고 때로는 지루함과 좌절감이 번갈아서 치료적 의욕을 상실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린 결과 미세한 변화가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남편에게서 이혼에 대한 말이 사라진 대신 미래에 대한 한탄과 절망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원하지 않은 아내와의 결혼 생활을 지속시켜야만 하는 좌절감이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냄과 동시에 현재의 자리에서 머무를 수 있는 힘에 대한 안도의 한숨이 교차되는 미묘한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치료적 3자가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나 봅니다. 그 부부가 의미 있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조용히 격려의 박수를 보내면서 함께 꿋꿋하게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른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 그 부부가 상담을 받지 않았다면 그 3년을 잘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예스와 노 둘 다 해당됩니다. 상담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란 부분은 없고 받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필자는 물론 상담이나 심리치료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담이나 치료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거나 나아야만 한다는 것은 이론가들의 자기애적인 산물이기에 경계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문제는 상담을 받지 않아도 그 두 사람 사이에는 제3의 영역이 생길 것입니다. 제3의 영역은 두 사람에 의해 발현되는 원형적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상담 과정 없이 파생된 제3의 공간에서 기능하는 3자는 어떤 특성을 지닐까요? 그 3자 역시 융이 말하는 미혹자 원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역동에 의해서 파생된 트리스트 원형은 때로는 악마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치료자가 될 수 있어요. 언제 악마가 될까요? 두 사람 사이에 시기와 탐욕이 지배하게 되면 악마가 돼요. 그 3자는. 그리고 그 두 사람 사이가 비혼의 용어대로 말하면 담아내고 담기는 관계일 때 그 제3자는 천사가 됩니다. 놀랍죠? 이건 내 이제 글에서는 안 썼습니다만 비혼의 이제 용어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다만 치료 과정에서 파생된 제3의 영역에는 또 다른 원형이 활성화됩니다. 치료적 3자 외에도 치료자와 환자 원형이 활성된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도 두 사람이 만나면 제3자가 탄생하죠. 치료자와 환자 사이에도 제3의 원형이 탄생하는데 그 둘의 차이점은 치료 상황에서는 치료자는 치료자 원형이 활성화되고 환자는 환자 원형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 둘이 역동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더 생길 뿐이에요. 이제 그런 효과는 있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아내와 함께한 상담자 사이에서 모습을 드리는 치료적 3자는 어떤 모습일까? 몇 번의 전화 통화에서 상담자는 무척 지쳐 있었고 장기 상담에 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성 상담자는 일단 장기화된 상담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지지부진한 상담에 심신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러운 점은 그 여성 상담자와 내담자가 어떤 저 필자에 대한 신뢰가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쩜 그 신뢰를 통해서 상담자 둘은 2년여에 걸쳐 서로 공동회장에 참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페이지 보시면 필자와 내담자 사이의 트릭스터는 두 사람 사이를 2년여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혼란과 좌절을 주면서 자기 연민과 동시에 여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주었습니다. 필자의 마음이 정리되는 것과 함께 내담자의 마음이 정리되고 있음을 느끼면서 상담자의 심리 상태가 내담자의 심리 상태를 대변하는 척도가 됨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을 요약한다면 치료적 3자는 일종의 원형적 존재나 영역으로서 두 사람의 관계가 형성되는 순간 활성화되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두 사람을 지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서 두 사람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이동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치료적 3자의 본질은 관계성과 모호성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치료적 3자는 두 사람의 관계에 의해 드러나며 두 사람의 정서적 관계에 개입하면서도 그것은 모호한 채로 남아있습니다. 그 모호성은 긴장과 갈등, 고통과 좌절을 거쳐서 빛과 희망으로 나아가거나 영원히 어둠의 영역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대극적 모호성이 창조적으로 나아갈 때 그것은 생명의 수호신으로 드러납니다. 치료적 3자는 또한 연금술의 과정처럼 극화단계의 혼란, 백화단계의 질서, 적화단계인 금빛 이미지로 나타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치료자와 내담자는 치료적 3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함께 공동의 길을 가게 될 때 건강한 치료관계가 형성됩니다. 치료적 3자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며 오직 생명력 그 자체인 오의 자율적 기능에 달려 있습니다. 2인 1조의 치료관계는 오의 육화를 대명하며 조용히 기다리는 인내심이 요구됩니다. 그것은 절망과 좌절을 함께 견뎌내는
지루하고도 지루한 영적 싸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